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 뜻을 받들어 잘 살아야겠다는 용기가 무의식 중에 생기지만, 자식이 죽으면 더 이상 나를 이을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본능적으로 빠진다. 자식 잃은 부모는 생사에 대한 개념을 잃게 되고 허무의 극한에 이르른다. 그리고 남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진실을 향해 사자처럼 나아가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유가족들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얻게 된다. 유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지식의 스승은 도처에 있지만 삶과 죽음의 스승은 많지 않다. 유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눈물겹게 가르쳐주는 우리들 목숨의 스승이다. 오늘 김주대 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일갈입니다. 어쩌다가 제1야당과 그 당의 대표가 경찰의 보호를 받는 신세로까지 전락했는지 참담합니다. 최소한 특검 지명권은 확보해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가족들께 최소한의 낯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유가족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1959년생 돼지띠 남자로서 5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55년의 현대사를 책으로 엮어보았는데요. 냉정한 역사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끝없이 번민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당사자로서 우리 세대가 껴안고 몸부림쳤던 현대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실을 선택했고 또 인간의 존엄성, 어리석음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해석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또 흉측한 나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부끄러움, 자랑스러움, 분노, 자부심과 같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죠. 제가 느낀 그 감정들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드는 힘은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은 역사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곧 미래입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편했습니다. 네,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주말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뉴스가 많은 월요일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2심에서 내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고요. 1심에서는 12년형이 선고됐는데 9년형으로 줄었습니다. 내란 혐의 무죄 부분이 특기할 만합니다. 여야 박영선, 이완구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추가 협상 등에 관해서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내일 또 만나기로는 한 채 헤어졌습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사회 원로들이 세월호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최근 5년간 진정된 군 인권 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서 75%가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4건 중에 3건은 아예 조사도 안 한 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년 반을 포함한 겁니다. 이 시간까지의 주요 뉴스였고요. 바로 뉴스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한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2심 판결, 1심과 사뭇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오늘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는데요. 1심이 내란 음모를 유죄로 봤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석기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되지만 내란 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음모 사건 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하혁명 조직 아로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내란 음모는 아니고 이른바 지하혁명 조직 RO 그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2심 판결의 요지죠. 네. 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두고 지금 가열찬 비판과 당내 안팎 그리고 유가족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오늘 두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3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고 내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이 끝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밝힐 내용이 없다며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에 이 원내대표는 협상은 이미 지난 7일 끝난 게 아니냐며 오늘은 주례회동으로 만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에 돌입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할 카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총에서는 아직 협상이 안 끝나 의원들한테 경과보고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새정치연합 의원 46명이 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당내 반발 여론이 높아 여야의 특별법 합의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오후 3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총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강윤 의원들이 6시 58분에 끝나는데 그 전에 의총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속보로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완구 대표는 얘기 다 끝났다는 거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할 말이 좀 더 있다 그러면서 지금 바지끄랭이 붙잡고 있는 그런 거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이것도 지금 세월호 특별법하고 동시에 얽혀있는 동일 티켓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김기춘 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재인, 송영길 전 시장 등 이름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돼갑니까, 이 얘기가? 예, 여야는 각각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국조특위 여야 간사 협상 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시장을 나오라고 한다. 그런데 문 의원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여정부 사람을 불러 망신시키고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것이다 라면서, 그렇다면 세월호 설령 제한을 30년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인데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청해진 해운에 물류 대상을 수여했다며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나오니 송 전 시장도 나오라는 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면 비교의 가치가 없는 상대를 새누리당에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무슨 물귀신 작전 그런 게 연상되고, 저쪽에서 무슨 카드를 내면 이쪽에서도 바로바로 맞받아치는 카드를 내니까 이 얘기가 잘 풀리기보다는 맞서기만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나저나 증인 선택 및 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하면 세월호 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과 증인 채택을 패키지로 지금 협상을 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백낙청, 함세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른바 사회 어른들 기자회견 잇따랐죠. 다 함께 좀 묶어봅시다. 네. 김상근, 백낭청, 청화, 최영도, 함세웅 등 사회 원로 5명이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최근의 여야 합의로 국민들은 세월호 조사를 결국 정부와 여당에게 넘겨주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허탈해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민을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너무나 아쉬운 실정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며, 우리는 박 원내대표께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원구,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등 20여 명의 대학 교수들도 오늘 세월호 유족 단식 농성에 합류하기로 했고요. 정지영 영화감독, 조국 서울대 교수, 공지영 작가, 정혜신 정신과 의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 20여 명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협상하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 해체 국민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박영선 위원장에게 협상 정권을 부여한 적이 없는데 혼자 알아서 결정한 것은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협상하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 해체 국민행동에 돌입하겠다. 네. 네, 굉장히 센 표현인데 이 부분 들으면 통쾌해 하실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1야당의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박영선 대표가 자신의 합의를 이끌어낸 그 합의안 중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게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우리가 수적으로 우위다. 한 사람 유가족 측 추천위원을 애초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1명을 더 늘렸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반대 지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또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2명씩, 그리고 유가족 추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구성이라면 적어도 유가족을 지지할 위원을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총 4명 중에 최소 1명이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 추천 인사 중 3명이 여당의 입장에 치우치더라도 4명 중 1명만 유가족과 같은 의견을 내면 8대 9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물론 대한변협 소속의 변호사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도와 유가족들의 특별법 안을 만들었고 또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한변협 회장 추천 인사가 꼭 유가족의 입장에 설 것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7명 중에 과반이 되려면 최소한 9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야당 5, 유가족 3, 8은 됐고 네. 나머지 둘 총 4명 중에서 몇 명이 유가족 편에 서줄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한두 명 머릿수, 마치 무슨 월드컵 16강 가네만의 경우의 수 지겹게 따지지, 그런 거 말고 특검 지명권 이런 것을 확실히 했더라면 이런 구구한 변명 같은 소리 계산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좀 월권을 했다, 또는 혼자 모든 걸 다 해버렸다, 비난의 초점이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늘 월요일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월수비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청와대에서는 월요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는 항상 하는데 거기에서 최근 현안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소위 유병헌법과 또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는 김영란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별법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요. 새누리당에 강행 처리를 주문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야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730 재보선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최고위원을 업고 제가 당선되면 업어드린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됐는데요.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가 29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땡볕 아래서는 29일째, 그리고 유경근 대변인은 단수 단염, 물도 안 마시고 소금도 섭취하지 않는 생명을 건, 말 그대로 생명을 건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는데 네. 누가 누구를 업어줘요? 예, 김무성 대표가 이정현 최고위원을 등에 업었습니다. 왜요? 그 전에 당선이 되면, 재보선에서 당선이 되면 내가 업고 다니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네. 퍽이나 좋겠군요. 단식하는 사람들 현장에도 한번 찾아가고 그런 거는 고사하고, 남자 사람이 또 다른 남자 사람을 업고 어와둥둥 내 사람 그랬답니까? 예. 이거 이따가 텔레비전에 나오겠네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부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갑자기 제안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추석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고 앞서 결렬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는데요. 북한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던 지난 2월 12일 이후에 6개월여 만에 두 번째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제시한 19일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서 북측이 남북 간 접촉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철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레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15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에는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의지에 달린 상황입니다. 네.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가부 결정도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 의원이 철도부품 업체에 특혜를 준 대가로 현금을 받은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검찰은 조 의원이 2011년 초부터 2013년 7월까지 고급 식당과 호텔 커피숍 등에서 3차례에 걸쳐서 철도부품업체 3표 ENC의 이모 대표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3명의 의원들도 내일부터 14일까지 차례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2, 13, 14일 한 명씩 각각 출두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더군요. 조현용 의원이 받은 게 현금이 1억 6천만 원이랍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킨 것만 그렇죠? 확인된 것만?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 또 다른 지금 수사받고 있는 박상은 의원에 대한 속보는 아직 없습니까? 다음 주 중에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라는 소식은 있는데요. 예, 네.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군 말고 유일하게 외부에서 군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아주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군 인권 침해 진정 사건 가운데 무려 75%를 각하 처리, 조사도 안 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접수된 군 인권 침해 관련 1,200여 건의 진정 가운데서 권고 등 구제 조치를 행한 인용 사건이 75건, 6%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반면에 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종결한 각하 사건은 875건, 75%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또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기각은 210여 건으로 18%에 달했습니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네. 유일한 군 외부조사기관인 인권위는 윤일병 사망사건 당시에 진정 신청을 접수하고도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서 비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윤일병 사건도 얘기 안 된다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 뭐 조사해보겠네 6월 달에 윤일병 아버지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네. 물을 좀 마시세요. 청취자분들 걱정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목 관리는 좀 잘 하셔야지. 젊으신 분인데. 군 인권위원회를 직접 검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 맥스라는 분께서 8월 11일 12시 20분에 이곳 게시판 말고 또 후기를 적는 곳이 있더군요. 그곳에 자신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겪은 생생한 사례를 매우 자세히 올려주셨습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셨으리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럴 의도나 동기도 없겠죠. 게다가 거리에 예로 든 정황들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따가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서울 맥스님께서 올려주신 사항을 조금 요약해서 함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읽어봤더니 굉장히 내용이 긴데 깜짝 놀랄 것들이고 이번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헤쳐지지 않으면 군 내 학대나 고문, 구타, 비인간적 행위,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은 해결이 요원한 게 아닐까, 구조화돼도 너무 그 뿌리가 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증언이 생생했습니다. 유병헌 씨 관련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권총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뭔 얘기인지 좀 듣고 싶어요. 김엄마의 친척 집에서 권총과 현금 15억 원이나 발견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김엄마 김명숙 씨의 친척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권총 5자루와 현금 15억 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도피 자금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권총 5자루에는 실탄은 장전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사용한 권총인지 모의 권총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금 10억과 5억이 각각 다른 가방에서 발견이 됐고 또 다른 가방에서는
개인용품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서 순천 송치째 별장에서 발견한 가방에서 발견된 것과 각각 그 같은 가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친척을 상대로 권총 입수 경위와 현금의 출처 등을 조사했고요. 김엄마인 김 씨를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순천 송치째에서도 우리나라 돈 8억 3천만 원인가 하고 미화 16만 불? 얼마였죠? 예, 합쳐서 10억이었으니까요. 네, 합쳐서 10억. 예. 이 정도였는데 이번엔 또 15억 원이 현금으로. 네. 네, 권총은 또 어디에 쓰려 한 것인지 말이죠. 한일 관계가 최악인데 지금 이 국면에서 산케이 신문의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날의 행적에 관한 기사를 썼고 이걸 또 청와대가 강경 대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신문들이 큰 기사거리 났다 그러면서 막들 써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누구를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민영사상 처벌 등 강경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의 언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신문인 아사히 신문을 비롯해서 재팬 타임즈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기사로 인해 외국 언론 매체의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라고 아사히가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산케이의 기사 중에서 청와대가 발끈한 박근혜 남자 관련 기사에 대해 재팬타임즈는 유부남을 만났다는 소문, 또 아사히는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청와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까 방송하러 오다가 운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도쿄신문의 서울특파원이라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제가 오후 1시쯤에 어떤 뉴스 채널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 문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거기서 발언한 것을 보고 전화를 한다 그러면서 산케이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째, 산케이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요미우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소망스럽지가 않아서 이를테면 원문 그대로 인용을 안 한다거나 자의적으로 편집을 심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인터뷰를 거절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도 자르지 않겠다고 신신 약속을 하길래 통화 녹음을 하기로 전제를 하고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쯤 신문에 발행이 될 거냐 내가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조간과 석관을 동시에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빠르면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아침에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일본말로 쓰여진 걸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일본 신문들은 자국의 언론사가 타국에 가서 검찰 수사 내지는 소환을 받고 있다. 이것은 부당한 언론 탄압 아니냐 이렇게들 보도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를 핑계대면서 선정성 경쟁이 붙어가지고 정확한 언론이 지켜야 할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우리 아는필 기자 보니까 저펜타임스는 유부남을 만났다는 소문이라는 표현을 했고 아사히는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혹시 밝혔답니까? 이 근거가 이제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근거로 다시 쓰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사히 신문이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평가해 줄 만한 일본을 대표하고 조금 진보적인 컬러를 갖고 있는 신문인데 이런 표현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했다는 데서 저도 좀 놀랍습니다. 네. 정치하고 외교하고 생활 관련만 빼고는 워낙 갈무리해야 하는 뉴스 아이템이 많아서 아는필 기자가 매일 고생이 많으신데 목소리와 기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걱정 끼치지 않도록 기침도 요령껏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하거나 목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일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여전히 잘 들었습니다. 내일 또
알찬 뉴스들 전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게시판을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5시 58분 45초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은 이 게시판을 무슨 그 아이패드나 이렇게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이런 걸로 보실 텐데요. 제가 2시 58분에 오늘 오후 2시 58분에 재미교포들이 NYT 같은 유력 신문에 광고할 세월호 특별법 촉구 광고 그 시안을 하나 올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오늘 오후 2시 58분에 올린 게 있는데요. 한번 광고 도안 시안을 한번 봐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얼굴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인형극에 쓰이는 끈 같은 것들이 좀 있더군요. 그리고 한글 문안으로 돼 있었어요. 실제 미국 NYT에 게재를 할 때는 영문으로도 아마 표기를 당연히 하겠죠. 영문 제목은 The Truth Shall Not Sink.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절차적 문제성 또는 그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유가족들과 수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해오다가 막판 중요한 순간에는 전혀 그런 것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해버린 것. 어느 청취자님께서는 뒤통수를 쳤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요. 네, 그 표현이 충분히 절대 과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가을이 오면 님께서는 절묘한 타이밍에 권총까지 유병언과 김 엄마도 내란 음모로 처벌해라 이랬고 또 이슬님께서는 유병언을 종북으로 몰고 가는구나.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빗대어서 비꼬는 풍자? 뭐 참 순발력들이 대단하십니다. 문제의 그 사진이군요. 업어주는 거. 참으로 좋기도 하겠네요. 아이고. 말이 그렇지, 없고 막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다들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공감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 우월의 차이가 있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감은 한쪽에서 초상집이 나 있고 국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함께 근신하게 되고 크게 웃을 거 조그맣게 웃고 웬만하게 웃을 것은 아예 참고 뭐 남 몰래 웃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감 본능이라고 보는데 본능은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감 본능이 없으면 같은 공동체라고 여겨야 되나 이런 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파리님께서 안 그래도 이게 주말에 화제가 됐죠. 관광공사 감사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자니윤 씨, 미국명 자니윤 씨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성남에 있는 남서울 골프장이라는 뭐 고급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왔다가 그 경기 보조원, 흔히 캐디라고 말하는 뭔가 시비가 붙었는데 아마 뭐 좀 친절하게 못했다거나 뭐 그날이 또 근데 아무튼 당시 변호사가 이재명 현 성남시장인데 이 사건을 변호한 이재명 씨의 표현에 따르면 그날은 남서울 골프장의 회원의 날이어서 회원이 아닌 사람은 입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자니윤 씨가 이제 나 자니윤이야 그러면서 좀 거들먹거리고 뭐 골프 치러 가서 좀 VIP 행세를 했겠죠. 이러다가 캐디하고 뭔가 언쟁이 생겼는데 아무튼 골프채를 휘둘렀답니다. 와, 이거 잘못 맞으면 정말 사망하거든요. 머리 같은데. 뒤통수에 2주 진단의 상해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얼마를 내라 그랬는데 그거 안 내고 뭐 하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와서 냈다는 얘기를 당시 변호사로서의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아주 자세히 적었더군요.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당시 변론을 맡은 이재명 씨만이 알 수 있는 세세한 디테일한 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오늘 또 역시 여전히
중요한 뉴스는 빠뜨리지 않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올려주셨네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읽으시고요. 안 기자 긴장하지 마십시오라고 오케이마리님이 올려놨습니다. 한두 건만 더 보고 그분 그거 읽어드려야죠. 네, 서울 맥스님이 후기에 남기신 걸 보면 운전병이셨답니다. 군에 계실 때 장군의 운전병을 했는데 아침에 가면 사령관 책상에 간밤에 있었던 군의 주요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쫙 모아져서 수합돼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돼서 놓여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거는 밑에 이렇게 괄호 속에 일테면 KBS 9시 뉴스 보도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정보 보고나 사건 보고가 이렇게 쭉 일람표 형식으로 돼 있겠죠. 이분 말씀에 따르면 가뭄에 콩나듯이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도 없이 그냥 묻힌다는 얘기죠. 즉 사령관이나 장군쯤 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돌려보고 아마 헌병대와 장군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문서가 유통이 되겠죠. 그 중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었답니다. 심지어 사병들 7, 8명인가를 태우고 가던 트럭이 절벽에서 굴러가지고 전원 사망을 했는데 이게 보도가 아예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군의 책상에까지만 보고가 되고 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망자 가족들에게만 이렇게 통보가 되겠죠. 이런 건들이 비일비재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극히 적었다. 이분이 몇 %라고 표현은 안 하셨는데요. 읽어보시면 정말 어쩌다가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는 묻혀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뀌었겠느냐. 그리고 교육을 맡았던 사람도 이번 윤일병 사건도 재수 없어서 드러난 케이스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왜 전군을 아무것도 안 시키고 하루 종일 모여서 교육했다는 거잖아요. 그 교육 때 어떤 대령이 그런 말을 실제 했답니다. 그러니까 냄비 근성 또는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판박이처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도 제대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세월호 사건이건 윤일병 사건이건 그렇습니다. 네, 게시판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챙기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10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져 아침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낮에는 서울 29도 등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낮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목요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 광복절인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한낮 기온도 30도를 밑돌며 더위는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연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뭘로 갑니까? 톱을? 예, 오늘은 역시 국회 상황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네. 국회 상황이 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당은 한수만 물러달라고 하는데 물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한수만 물러달라. 예, 그거밖에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뭐 이거는 뭐 청문회 증인과 특별법 내용이 연계됐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박영선 대표의 그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예. 결국은 이게 한수만 물러달라는 거 아닌가. 우리 황 팀장 조어법이나 비유법도 대단하십니다. 지금 장기됩니까? 한수 물러달라고. 딱 그 표현이 맞죠.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뭔 소리냐. 협상 끝났는데. 예. 나와버리고요. 뭐 물러줄 의사가 속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세게 나가는 게 예. 협상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 그거는 뭐 안타깝지만 지난주에 너무 조급하게 그걸 해줬기 때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의원총회나 유족들 뜻을 물어보고 하겠다라고 말해도 누가 투집 삼을 사람 한 명도 없고 여당에서도 그거 가지고 시비 붙을 일이 아닌데 예, 왜 그렇습니다. 자기가 덜컥 그래 놓고서는 물 엎질러 놓고서 지금 뭐 땅내 만에 이루고 참. 예. 네. 그래서 오늘 2시간 반 동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해도 아무런 결론은 못 내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계속 의원총회가 3시부터 계속 있는데, 네. 자유발언 시간도 있고 하긴 하는데, 좀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일단 우선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총 아직 계속 하고 있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좀 흘러나온 얘기 잡힌 거 있어요? 저희는 전혀 그 건으로는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질 못해서 죄송해서. 예, 저희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어쨌든 그 한정혜 대변인이 잠깐 나와서 상황을 브리핑해 줬는데, 네.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아니, 뭐 그리고 그런 건 몇몇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네. 이 정도만 예. 예상했던 정도만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 전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가족들이 유경근 씨 같은 경우는 단염 단수, 네. 소금 안 먹고 물 안 먹고 단식을 시작했다가 어제 병원에 쓰러져서 실려갔는데 오늘은 일단 다시는 나왔습니다만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식이라서 네.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연대 단식 숫자가 많이 늘고 있고 문화예술계 이런 분들도 지금 연대 단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뭐 대학 조국 교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가들 네. 좀 어느 정도 명망 있는 분들 30명 정도가 특별법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요. 아주 여러 가지 예, 여러 오늘 뭐 본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백낙천 선생 같은 분들 원로들도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사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맥시멈 100명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찍은 세월호 관련 사진들을 목에 걸고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걸어가는 사진전이라는 이름의 오늘 행사도 했습니다. 오, 그거 아이디어가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또 오늘 김용민 PD가 하는 나는 꼽사리자도 광화문에서 7시에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 계속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 상황은 더 답답한
게 있고, 오늘 또 한 가지 이따가 사진으로 보내드릴 건데, 아침에 유가족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다가 네. 경찰들하고 약간 막히고 했던 상황이 있는데 그 사이에 경찰들이 부상당한 어떤 네. 예? 부상당한 그 유가족 아주머니 예. 예. 또 뒤에서 조롱하는 장면이 예. 사진에 찍혀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나 짚어볼 부분이 문재인 의원이 좀 나서야 되는 상황 아니냐. 네. 이런 논리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들도 얘기 좀 들어보고 그래서 그거를 뭐 리포트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의원 역할론이 지난번 재보선 참패 직후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뭐 그냥 잠깐 나오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세월호 특별법 문제까지 터지고 나오니까 또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뭐 그런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내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모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석기 의원 재판이 있었죠. 속보를 네. 다들 보셨을 텐데 네. 내란 음모는 원심 파기였고 그렇죠. 결국은 내란 선동에서만 형량이 깎여서 그러는데 이게 아마도 7대 종단 최고 지도자들도 탄원서를 내고 예. 그랬던 부분이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근거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재판 혐의였지만 혐의에서 깎아주는 게 당연한 건데도 이게 깎아주는 게 굉장히 또 어떤 시혜가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황 팀장, 취재한 기자들로부터 정보 보고나 좀 소상히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예. 제가 법리적으로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란 음모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음모는 예. 아니다 하는 거고 내란 선동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음모와 선동이 정확하게 어떻게 갈리는 건지 실은 음모가 없이 어떻게 선동이 가능한가? 저는 이게 선후 관계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 1심 판결이나 또는 기소, 국정원의 수사나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2심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상 원심 파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심 파기죠. 예. 분명히 예. 가장 초점이 됐던 것은 내란 음모 혐의로 현직 의원을 걸었고 그 의원이 속한 정당의 해산 명령 지금 청구서를 지금 제출해내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제소할 때의 가장 큰 기둥뿌리 하나가 지금 뽑혀나간 겁니다. 네, 인정을 안 받은 기사 거예요. 제목 자체가, 이 사건 제목 자체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그게- 음모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준비 이런 게 없었다는 게 됐고요. 네. 선동에 대해서는 말은 했으니까 그런 거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은 했으니까 그 정도 거기에서 선동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것은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국정원과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 및 이것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안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예.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연세는 본의 아니게 휴가를 일찍 써서 죄송합니다. 아이, 뭐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사랑하는 후배가 잘 쉬고 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생기 있는 목소리로 심층 정보를 전해주시면 저희 이강윤의 오늘 제작팀과 청취자들은 그것으로도 대단히 감사하죠. 아무튼 좀 팔팔해서 돌아왔기를 바라는데 국회는 여전히 빡빡하지요. 오니까 좀 숨이 턱턱 막히네요, 또. 자, 이완구 박영선 대표 다시 만났는데, 네. 한 사람은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좀 비하하는 듯하고 하지만 그냥 뭐 악의 없이 좀 그렇게 들읍시다. 박영선 왈, 우리 특별법 야합한 거 한수만 물립시다. 그랬더니 이완구 왈, 낙장 불입.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별 진전 없었죠? 두 사람 만난 거? 예, 오늘 아침 오전 11시부터 한 3시간 반 정도 점심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두 사람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요. 오후 3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한 2시 반쯤에 끝이 났습니다. 언제요? 지금 2시 반쯤에 이제 두 사람 회동?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는 제가 좀 전에 나오기 전까지 끝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일단 협상 과정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쨌든 그 당내 반발 그리고 이 유가족과 또 이 지지층의 반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재협상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새누리당에서는 실뭐 재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겠죠.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어쨌든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 지키자. 이게 국민한테 이미 합의를 공개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뭐 일단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하고 다만 지금 양쪽의 원내대표 모두 협상 진행 중이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러니까 6월부터 발효가 된 이 상설특검법을 준용을 하기로 그럼 여야가 지금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이제 두 명을 이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을 하는데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좀 바꾸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이죠? 그렇죠. 예. 어제 그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 후보자 그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곧바로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현행법대로 상설특검법대로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두 명을 이제 추천을 하도록 하되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은 지금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무부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개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대목에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에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원 행정처 차장,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렇게 세 사람이 한 명씩을 추천을 하는 인사가 이제 후보 추천에 들어가고요. 여당, 야당이 각각 2명씩을 추천을 해서 모두 7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 보면 여당 추천 몫을 야당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7명 중에서 야당 몫이 4명이 되면 이제 과반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 2명을 이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유가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쉽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모 당직자와 통화를 해서 좀 물어봤더니, 네.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당 추천목 2사람,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목 1사람, 이렇게 3명은 여권 성향 인사라고 하자. 네. 변협은? 야당목 2명, 그다음에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쪽은 사실상 야당목 아니냐. 오케이. 그럼 3대3이네요. 3대3이고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이 예. 이 법원이 여당 인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야말로 중립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여서 예.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 후보 추천위원회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사회자께서 이 부분이야말로 특검 추천 관련해서는 정말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게 지금은 이제 어쨌든 교착 상태에 빠진 이 협상의 물꼬를 과연 틀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마지막 탈출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 좀 선택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커미티 소위원회를 그렇죠. 구성하는데 네네. 법원 행정처 사람이 여당 편을 들어줄지 야당 편을 들어줄지 아리까리 하니까 네. 야당 얘기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여당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한 사람을 우리들 다오. 그럼 그렇죠. 확실히 네 표를 확보하니까 유가족 측의 의사를 좀 더 확실히 반영할 수 있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유가족을 설득하겠다. 지금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거 말고는 새누리당을 또 비집고 갈 만.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협상 국면에서 약자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미 합의를 공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금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당에서 그 입지 자체가 네. 굉장히 지금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합의를 해놓은 상태라 본인 스스로 이것을 번복한다는 게 네.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만약에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정치 도의상 또는 정치 관행상 제1야당은 협상 대표를 바꿔야죠. 그렇죠. 그러면 예. 비대위 위원장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자 이건 우리는 그 정치적으로 불신임을 당해서 새로운 대표가 왔으니 새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게 아닌 한은 저쪽에다가 어저께 말한 거 그거 무효로 하고 다시 하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사실 나름의 명분을 찾은 대목이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보자 특검 추천권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방금 제가 전해드렸던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제안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찾아낸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게 세월호 특별법과 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서로 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다. 예. 이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한 게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 두 사람 그리고 유종복 인천시장, 그러니까 전직 이제 안전행정부 장관이죠. 예.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를 다시 한번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예. 바로 이런 이유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협상 여야 합의가 나온 이튿날 곧바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김기춘 정호성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진 않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새 이 협상 전략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말씀드렸던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 그리고 이 증인 채택 문제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좀 읍소, 하나는 좀 압박 이런 이제 투트랙으로 예.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양 기자 휴가 중이었죠 아마 네네. 박영선 이완구 대표가 덜컥 전격적으로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발표하던 날 휴가 예.
그러면 취재가 안 됐을 텐데 갔다 와서라도 또는 뭐 내부 정보 보고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늦게 한번 질문 겸 확인 하나 해봅시다. 네. 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의총도 안 거치고 뭐 유가족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면 더 좋았겠지만 최소한 의총도 안 거치고 덜컥 합의 발표를 해버렸다고 보십니까? 본인 설명은 뭐 어제 이미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됐으니까요. 본인 설명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당이 계속해서 아예 안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계속 버틴기니, 예. 그렇다면 정말로 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게 더 실리적으로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이제 본인이 했다 이렇게 예.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덜컥 그렇게 이 중차관 문제를 왜 그렇게 뭐 보고에 따라서는 다소 독단적인 듯한 예. 그런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게 독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래요? 이미 당 원내 지도부나 예. 당의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가까운 인사들이겠죠. 네.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자라는 공감대가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히려 좀 그렇게 가는 게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새누리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 협상장에서 그 제안을 이완구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니고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46명의 의원들이 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당내 지금 난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최소한 이 박영선 원내대표 주변에 있는 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지금의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묘수일 수 있다. 이런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박 비대위원장과 함께 팀을 짠 그 극소수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교감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네. 의원총회 이름으로 자 박영선 비대위원장 귀하에게 백지 위임한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당과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책임하에 하라. 그리고 합의도 봐라. 우리가 모든 걸 추인해 주겠다.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제 아무리 김대중, 김영삼 같은 카리스마 있는 제왕적 야당 총재 시절에도 형식적이나마 의총에다가 붙이기는 하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좀 굉장히 의아스러운 건 이 문제가 그만큼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네. 지금 전국 전체 본인이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 본인이 이 세월호 특별법이 애듭 지어지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면 그 협상을 통해서 야당의 의견을 얘기하고 여당의 의견을 얘기해서 의견이 좀 본인 생각에서 의견이 좁혀졌더라도 이걸 갖고 내가 우리 의원총회 의원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리고 유족의 의견도 수용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여지를 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에 들어와서 실제 들어오면서부터 대변인을 맡아서 주요 당직을 대부분 다 거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왜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을까? 성급했거나 아마추어거나. 네. 그런 의문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아까 뭐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협상 카드안은 자기들이 낸 게 아니고 오히려 박영선 측에서 냈다 그랬는데 그거는 양자의 대질신문을 해봐야 하는 것일 거고. 그렇죠. 예. 어쨌거나 참 휴가 돌아오자마자 난제가 버티고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전후 과정 잘 들었고요. 박영선 대표가 이제
당 안팎으로부터 지금 집중 포화를 맞고 있으니까 서운하기도 할 거고 또 입도 좀 뾰루퉁 나왔을 텐데 여의도 정치를 세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마 작심을 네,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오늘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내일 아침자 또 오늘 저녁 뉴스에 제목으로 뽑힐 만한 그런 워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죠? 정치가 과연 정치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말로만 민생 하면 되냐. 또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표현들이 있었는데 요는 결국 경제활성화법안 국회 지금 이미 숱하게 내놨는데 왜 처리 안 하느냐. 최경환법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에 사실 이제 일단락이 된 걸로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런데 갑자기 주말 새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본인도 재협상하겠다고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서 이제 오늘 협상이 결국 시작이 됐고 이러다 보니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제 지난주에 다 끝난 문제를 다시 걸고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다른 법안들 처리도 지금 다 막아놓는 이런 양상으로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아주 세게 지금 좀 질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요. 예.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박근혜를 박영선으로 잠시 혼동해서 청취자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겠죠? 정정합니다. 오늘 박 대통령 발언 중에 합의한 건 지켜야 된다. 이 말은 새누리당한테 은근히 13일 국회 본회의 원래 예정대로 밀어붙여라 뭐 이 소리처럼 들리는 건 제가 좀 오버한 건가요? 저는 오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앞서 이제 첫 소식 전해드리면서 새누리당이 사실 야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재협상해서 다시 상황을 되돌리지 말고 지금 있는 기존 합의대로 13일 예정대로 법안 처리하고 나머지 경제 관련 법안들도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라는 제안인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경제 살리기 법안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중에 보면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나 의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야권은 물론이고 이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그리고 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한 법안들이죠. 그리고 크루즈법이나 또 마리나 항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경제성이 검토되지 않은 법안들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이 부동산 거품 또는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지금 굉장히 큰 그러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이런 법안들까지 지금 오늘 일일이 경제적 효과는 어떻고 또 일자리 창출 규모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를 일일이 거론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 법안 처리를 압박한 거는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문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공전되는 이런 거는 초장에 막아내겠다.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을 보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답까지 제시하면서 빨리빨리 해라라고 사인을 보낸 거군요. 그렇죠. 어쨌거나 성급했거나 또는 아마추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때문에 많이 꼬여있고 지금 근데 시한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13일 국회, 그렇죠? 14일 국회 아니면 이제 8월 25일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가을 되고 교황 다녀가고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일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의총 결과도 조금 정리를 해야 할 거고 오늘 밤 사이에 박영선 대표에게 가해지는 압력 그리고 박 대표가 모정의 수면하 채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할지 현재 유일한 탈출구는 아까도 우리가 정리해 본 것처럼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TO 문제 말고는 전격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게 답답하지만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만납시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따돌리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파행적 합의를 이뤄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말. 그렇다면 그 이전의 박영선 위원장 어떤 입장이었을까?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마저 단식을 해야 하는 사회.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비정상인 것입니다. 정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과 책임 앞에 진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유족들과 살아남은 아이들의 치유도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떠한 법도 무선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단식이 보름을 넘었습니다. 모두 24분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분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광화문에 2분, 국회에 2분이 남아 계십니다. 진실이 두려운 정권에게 진실과 정의의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새누리당 정권의 추악한 공작 정치를 국민의 힘으로 응징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얼마 전 사자회동에서 법 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도 야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호언장담하듯이 했습니다. 그 호언장담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설마 지금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지는 않겠죠. 유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합의 전면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잘하신 부분을 왜 이제 오셔서 뒤집으시느냐. 자신 없으면 물러나시던가요.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밀실 합의를 파기하십시오. 일부 대학생들까지도 주말에 박영선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점거했고 야권 내부에서도 재협상 요구 움직임이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시간이 가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할 수 있다니까요. 유족들은 또 야권 지지자들은 박영선 위원장에게 박영선 위원장의 말로 되묻습니다. 그 호언 장담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입니다.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잠시 신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보니까 그 소송이 5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행자도 굉장히 원고 측에 일조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어느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명성교회로부터 제가 소송을 당했는데 네. 두 번째 진짜 인터뷰에 이것은 덜 익은 밥이다. 덜 익은 밥솥을 뚜껑을 열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게 이제 소장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식 좀 넣어주십시오. 제 발언을 교회,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도 참작을 했고, 네, 아주 열중을 하는 모양이에요. 제 발언 중 일부를 더블 쿼트해서 인용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자로서 우리 윤 의원의 리포트가 조금 팩트가 덜 갖춰진 그런 게 아니냐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능한 기자셨죠? 법정 투쟁에서 확실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제뉴스 시작하죠. 네. 미국이 이라크 철군 3년 만에 다시 포격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뭐 장기화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타깃은요. 후세인 세력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반군이 타깃입니다. 네. 요새 반군 얘기 시작했더니 자꾸 반군이 나와요. 그렇네요. 희한하네요. 그럼 왜 포격을 재개했나요? 미국이 원하는 이라크의 통합정부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이 반군의 준동이 너무 심하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판단을 한 거죠. 좀 자세히 그 내막이나 정황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공습 종료 시한을 못 박지 않은 채, 그러니까 무제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무기한 이라크가 통합정부를 구성해 반군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이라크 편에 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꼭두각시 정부를 비호하는 거죠. 네. 이슬람 국가 수도 바그다드와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 이게 아르빌은 기억하시죠? 네.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방문하거나 그랬잖아요. 했습니다. 네. 그렇죠. 군복 입고. 그래가지고 왜 어느 병사 허그하고 거기죠. 거기군요. 거기를 함락할 만큼 이 최악의 상황은 맞겠다. 뭐 이런 뜻인데 동시에 이 시아파 정부를 이끄는 시아파 정부는 온건 정부 아닙니까? 그죠? 네. 알말리키 총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통합정부 구성을 빨리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뭐랄까 포격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이쪽 그 근현대사나 정파들에 대한 무슨 입장 이런 걸 평소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좀 횡설수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요. 네. 설명은 잘 해주시는데 사실 잘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잘 안 가죠. 예. 네. 그러니까 제한적 개입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 세계 분쟁에 대해서 선별적 개입을 이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군에 대해서 제한적 공습을 승인한 것은 어떤 상황하고 비견되냐면 그 2012년에 리비아 벵가지에서 미 영사관이 피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전에도 뭐 사실 미국이 그 피격을 받은 적이 많죠. 많죠. 이란 대사관이라든가 뭐 이런 적 아프리카에서도 있고. 그런 것이 요번에 그 제한적 개입을 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건 뉴욕타임스의 어떤 분석입니다. 예. 그 미국의 이번 전격 공습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비등 팽팽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어제 대통령의 공습 승인은 적절하지만 여전히 반군의 위협을 막아낼 전략이 없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전략 없이 그냥 대책 없이 때리기만 한다? 하는 거 아니냐. 뭐 말로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그 뭐랍니까 쪽집게 공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쪽집게 공격에 또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이덤 폭탄이라고 있죠. 이렇게 후세인 때 한 이렇게 굴곡해가지고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거, 꼬불꼬불 찾아가는 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또 백발백중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 뭐 어디 오폭해갖고 민간인도 다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적이 많죠. 오폭하는 게 더 많죠. 어쨌든 스티븐 사이먼 미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제 이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번 공습이 이라크를 지키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역시 이 경고는 제대로 된 경고 같습니다. 모든 전쟁 행위는 다 부작용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전쟁 안 하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또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무기를 소진시켜야 되니까. 그럼 지금 최근 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공습 시작한 지 미군이 2-3일. 현지 시간으로 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뭐 새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라크 북부에서 연이어서 이틀 동안 추가 공습을 단행해서 수니파 반군 대원이 최소한 20명 정도가 숨지고
55명 정도가 이제 부상했다고 쿠르드 자치정부의 한 관리가 발표했는데요. 네. 어제 공습은 이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과 반군 거점인 모술 사이에 이 카자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예. 결국 이래서 이제 반군 대원 55명이 부상한 것이죠. 미군은 전날에는 전투기와 무인기를 동원해서 이라크 북부에서 이 이슬람 국가를 겨냥한 공습을 3차례 단행했습니다. 2011년 12월 철군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라크에서 대단히 군사작전을 펼친 것이죠. 예. 오늘 또 뭐 여지없이 지금 반군 얘기가 나오는데 IS 반군의 정체는 뭡니까 그러면? 다른 걸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와서 그냥 이걸 하겠습니다. 네네.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이 반군은요. 이라크 북부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장대한 포부로 시작된 정파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 강력이 네. 1400년대의 이슬람 역사, 1400년간의 이슬람 역사 동안 한 번이라도 이슬람 국가가 있었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럼 세계 지도상 뭐 상당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면 있었어요. 말이죠. 네. 그 무굴 제국이 점령했던 인도 북부 이게 사실 파키스탄의 그 라호르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점령했던 발칸 그리고 중세에 번영했던 후 우마이야 왕조의 안달루시아 이건 스페인 아닙니까? 네, 네. 뭐 거의 세계 절반을 먹겠다는 건데 명칭에서도 보면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게 반군의 명칭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죠. IS. 예. 예.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아프리카는 어디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이게 이제 꼭 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하바시아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를 자기네들 영토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동북부 네.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물론 중동 지역은 말할 것 없이 다. 발칸 그리고 인도 북부까지.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빼고 다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참 IS 이슬람 스테이트요. 대단합니다. YS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네. 자, 아세안 지역 포럼, 보안 포럼 얘기로 좀 넘어가죠. 아무래도 네. 우리한테는 이게 더 가깝고 네. 안보 포럼 얘기고 하고. 미얀마 행정수도 네이피도라는 곳에서 열렸다면서요? 예, 오늘 미얀마 네이피도에서 열린 ARF 즉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의 회의 결과를 요약하는 의장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의장 성명에서는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네. 뭐 그냥 성명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실현성이 없는 거니까. 글쎄요. 우리 당국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은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9.19 공동성명 이거 언제적 얘기인지 참 굉장히 몇 년 된 건데 이것을 준수하라는 말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과 또 이 북한의 핵 개발 이유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등으로 돌리는 북한의 입장은 올해 의장 성명에서도 반영될 수는 없었죠. 당연하겠죠. 예. 근데 뭐 한반도 문제나 육자회담 이런 거에 발언권을 세게 갖고 있는 데는 알맹이는 다 빠져 있는. 그렇죠. 주변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짧게 한 40초만 좀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오랜 동안 국제부에 계시고 특파원들과 접촉면도 많고 했으니까. 네. 이번 청와대와 검찰의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 및 기사를 쓴 특파원에 대한 소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만 특정적으로 썬데이 서울이나 주간 경향성의 기사를 가지고 네. 정부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거 그냥 놔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청와대에서 좀 대노했다 그러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른바 널버스해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까? 소환 조사. 글쎄, 그거는 참 그렇게 됐다가 오히려 일이 더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산케이 특파원 입장에서야 막 뭐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지득한 정보대로 막 짓거리면. 조선일보 핑계 댈 수도 있고. 글쎄요, 말이죠. 알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휘말린 송사는 이강윤의 오늘과는 기본적으로 무관하고 저희는 보도만 했기 때문에 혁혁한 법정 투쟁을 통해서
계속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 물러가겠습니다. 영화 명량의 이순신 리더십을 이구동성으로들 칭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순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봤습니다. 묵묵히 노를 젓던 격군들, 목숨 걸고 적의 동태를 살피던 탐망꾼, 대장선을 회오리 바다에서 끌어낸 그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1980년 광주 도청의 이름 없는 시민군, 87년 6월 항쟁의 넥타이 부대, 그리고 광우병 사태 때의 유모차 부대, 이후 촛불 행렬이 우리 현대사의 진정한 역군 아니었겠습니까? 광화문 동조 단식 농성자들이 바로 지금 현대사를 한 줄 한 줄 쓰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